12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심근경색의 빈도수가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혈관들이 다 나빠지고 있는 거죠. 고춧가루 뿌리듯이 아프다, 고춧가루 쥐어 짜듯이 아프다, 턱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목이나 턱이 아픈 경우.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다면 그냥 흉통이 아닐 수 있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은 되게 귀한 분을 모셨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응급의학과 최석재 교수님을 모셨는데 겨울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응급한 신호들, 정말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짧지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약들약 채널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고요.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매체로 보면 겨울철에 뭐 심뇌혈관 질환이 위험하다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교수님?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 확실히 심뇌혈관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한겨울보다 더 무서울 때가 갑자기 추워질 때랑 온도 변화가 생길 그렇죠. 때. 변화가 생길 때. 그럴 때 혈관이 많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늦가을이랑 그다음에 초봄에 이게 사만사온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날이 따뜻해질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럴 건가요? 때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날 따뜻해지는 듯 하다 갑자기 추운 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아침에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심근경색 이렇게 7명까지 한꺼번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연속으로 쭉쭉쭉쭉쭉. 거기서 2명은 CPR 중이었고. 와,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 이후에 혈관이 원래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특히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거나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교수님 나이대와 상관없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온다고 하던데 네. 그때 응급실 상황은 어땠나요? 그 젊은 분들이셨나요? 아니면은 그때만 해도 15년 전이니까 예. 그때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오시는 나이대는 60대, 70대가 메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일 때 협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가슴 아픈 흉통이 있으면은 먼저 EKG 심전도를 찍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 때 꼭 심장 효소 수치를 넣어라 이렇게 예.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60대 70대가 메인일 때예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10년 사이의 통계도 그렇거든요. 통계도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늘었구나. 24년도에 나온 22년도 통계인데 12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심근경색의 빈도수가 나이 보정 다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거 빼고 보정을 했는데도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혈관들이 다 나빠지고 있는 거죠. 이거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냐 하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예. 그러면 가슴 엑스레이에 이렇게 대동맥 궁에 하얗게 석회화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50대 정도, 60대 정도 초반인데도 이 대동맥 궁이 하얗게 석회화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대동맥 궁이 하얗다는 거는 다른 미세한 혈관들은 뭐 막힌 데들도 엄청 많다는 얘기고 이런 심혈관 같은 경우도 대혈관 중에서는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먼저 석회화가 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심하면 혈관이 막힐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예전에 남성 45세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환자를 보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사고 나요. 40대 초반 심근경색도 굉장히 많아졌고 드물게는 30대 심근경색도 있습니다. 약사님은 40대 중반입니다. 30대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리게 봤거든요. 되게 네. 저도 위험한 나이여가지고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뭐. 교수님 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그 전형적인 그 패턴들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될 그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거를 정말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게 예. 가슴 아픈데도 그냥 참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프다가 마니까 예. 별거 아닐 거야 이러고 몇 번 넘기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이 있긴 한데 일단은 고춧가루 뿌리듯이 아프다, 쥐어 짜듯이 아프다 이런 양상일 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데 요새 많으신 분들은 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비전형적인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형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단 가슴 한가운데가 쪼이듯이 아프다가 가장 전형적인 쪼이듯이, 증상입니다. 쪼이듯이.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그러면서 호흡곤란 약간 숨을 들이쉬는데 들이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사통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양상의 통증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왼쪽 팔로 저리듯이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이 안쪽이 뭔가 잡아당기듯이 아프다, 여기 쓰리듯이 아프다.
쪼이듯이 아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올라가는 요소입니다. 이 연관통이라 해서 신경이 같은 신경을 타고 신호가 오기 때문에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나 어깨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여기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다가 그것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이상하다, 정형외과적으로 이상 없는데 입원하려고 심전도 찍었는데 심전도가 이상해요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턱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목이나 턱이 아픈 경우도. 이거야말로 정말 비전형적인 그렇죠. 통증이네요. 너무 비전형적이니까 치과를 가셨다가 치과에서 이에 이상이 없는데요 하고 응급실로 내렸다가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흉통이 있는 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거나 담배나 술을 자주 즐겨 하시거나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심근경색을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은 심근경색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심근경색 진단받지 못하고 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50대 전후로 가족 중에 누가 급사하신 분이 있다. 60세 전에 급사하신 분이 있다. 이러면 가족력으로 심근경색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다면 내가 흉통이 그냥 흉통이 아닐 수 있겠구나. 단순히 식도염이라든지 근골격계 통증이 아니라 심장 혈관의 통증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가슴에 압박감이나 좀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 가보는 게 좋은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흉통이 없어지지 않고 1분이 아니라 5분씩 간다. 이러면 응급실로 오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1분 이내에 풀리는 양상이 한두 번 계속되고 이게 찬바람 쐬거나 계단 오를 때 이럴 때 심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협심증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심장내과 진료를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큰 병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약이 일주일, 2주일 밀려도 그 예약하고 기다리시다 사고 나요.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 가시셔서 심전도 하나라도 찍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내과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해서 일단 고위험군 요소를 파악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음파도 잘 보세요. 내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내 심장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예약 밀리는데 이런 데 예약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 가셔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일례로 제가 약국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묵직한 느낌 그리고 소화가 팍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반복돼서 내과를 갔더니 이제 심전도랑 해보니까 문제 없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 최근에 그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그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는데 아이고. 속이 되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소화가 안 된다, 체했다라는 증상으로 와서 심근경색을 진단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나요? 1년에 한 4-5케이스는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흔하고요. 두세 달에 한 번씩 본다는 얘기니까. 체했다라는 게 윗배가 실제로 아프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흉통을 그냥 상복부 통증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를 짚으시면서 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답답해지니까요. 본인이 체했다고 왔을 때 저희가 꼭 문진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특정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위쪽이다 그러면 위험하고 또 이 명치 아래라고 하더라도 심근경색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는 이 위장 증상으로 오신 환자 중에 15% 정도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15%면 되게 굉장히 높은 많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숫자가 다 심근경색이라는 건 아니고 협심증이나 아니면 부정맥이나 이런 증상도 소화기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응급실에서 어려운 점은 혈관 넓히는 약도 있지만 이제 소화기계 약 있잖아요. 위산 제거제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약들을 썼을 때 좋아지는 증상인데도 심근경색인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어렵죠. 혀 밑으로 넣는 혈관 확장제를 넣었을 때 좋아지면 우리가 협심증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그거에는 반응이 없다가 또 위산 제거제나 아니면 PPI를 드렸는데 반응이 있어. 그런데 이게 또 심근경색의 심장 효수치가 나중에 올라가서 뭐지? 왜 이 약 든 거랑 안 맞지? 그러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진짜 심근경색 초기인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들도 함부로 증상에 따라서 심근경색이냐 아니냐, 협심증이냐 아니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했다고 오시는 분들께도 전부 다 저희가 심전도를 찍고 있어요. 내과적인 증상, 뭐 배 아프다고 와서 완전 하복부 통증 아니면 상복부 통증이거나 아니면 흉통이거나 이럴 때에도 꼭 심전도를 찍어보는 걸로. 저희뿐 아니라 거의 뭐 전국의 응급센터가 비슷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뇌경색도 우리가 응급신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뇌경색과 비슷한 증상으로 뇌출혈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의 어떤 급성 증상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뇌졸중은 일단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반신마비입니다. 이게 한 75%에서 80%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마비라고도 하는데 이 반신마비가 이렇게 반신마비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든지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든지. 두 번째는 언어 장애인데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 표현을 못 알아듣거나 발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표현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언어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만 움직이고 한쪽은 안 움직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든지 빙빙 도는 양상이어서 귀에 의한 어지럼증일 줄 알았는데 이 손에 의한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뇌의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중대뇌동맥이 제일 많이 막히기 때문에 중대뇌동맥 막혔을 때 증상을 메인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앞쪽에 전대뇌동맥이 막히거나 그러면 성격 변화만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 후대뇌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눈, 보이는 증상의 장애, 시야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손해 경색, 손해 출혈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 빙빙 돌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그맨 그 김수용 님이 네.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귓볼이 이렇게 살짝 접힌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프랭크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심근경색이 올 전조 증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한때 그거를 저희가 방송 출연 나가면 한참 물어보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응급실에서 귀 모양을 보고 이분이 심근경색이 올 환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통계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양성 예측률, 음성 예측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55에서 60 정도. 그러니까는 있으면 있을 수도 있대요. 심근경색이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 70, 80, 90, 100까지 가야 의미가 더 뚜렷한 거고 50에 가까울수록 의미가 없는 건데 55, 60 정도면 사실은 임상적 의미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귓볼이 접히는 거는 그 정도로 임상적 의의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서 귀가 접혀 있으면 이게 혈행이 안 좋으니까 접혀서 안 좋으니까 심장까지 안 좋을 거야라고 연결하기에는 조금 너무 멀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제로는 아니잖아요. 50은 아니고 55에서 60인 거니까 진단적 목적은 아니어도 내가 귓불이 접혀 있으면 그럼 가능성은 좀 높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된다라고 그렇게 브로드하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뇌졸중 증상 중에서 두통은 있을까요? 두통 있죠. 일반 두통과 좀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두통이 뇌경색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뇌 실질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뇌 자체는 세포가 죽어도 우리가 통증을 못 느껴요. 어디서 느끼냐면 보통 뇌막, 그래서 어디 꽝하고 부딪혀가지고 바깥의 홍 말고 머리 안쪽에서의 출혈이 있을 때에도 통증을 느끼고요. 그거 말고 이제 혈관도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머리 안에도 우리 혈관이 있으니까 윌리스 서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혈관들이 있으니까 그 안쪽에서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통증을 느껴서요. 머리를 무슨 망치로 친 것 같은 통증이다 아니면 안에서 번개가 친 것 같은 통증이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막이 있고 그다음 지주막이 있는데 맨 안쪽에 뇌를 얇게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게 지주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주막 밑에 출혈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혈관에서 나온 출혈일 때만 지주막에 출혈이 생깁니다. 다쳤을 때도 지주막 주위에 출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머리 안에 있는 혈관 꽈리, 뇌동맥류라고 하죠. 혈관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는데 그게 터지면 그게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고 제가 기억나는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이 몇 분 있는데 50대 여성분이었거든요. 그분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분은 뭔가 있겠구나 할 정도였어요. 119에서 실려오는데 머리를 막 움켜쥐고 막 하면서 막 침대에서 막 뒹굴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두통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침대에 옮기자마자 의식이 없어졌어요. 경련을 하면서 거품 물면서 의식이 없어졌고 토도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도를 잡아야 호흡을 시켜야 그다음 검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 토하는 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고 그다음에 주사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공호흡기 다는 이제 관을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환자 경련도 하고 있지 토도 물었지 그다음에 또 환자가 또 하필이면 이렇게 체구가 이만큼 크신 분이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짧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엠프백잉을 하면서 그냥 CT를 그냥 방사선 맞아가면서 같이 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찍었거든요. 예상대로 뇌 지주막하 출혈이 나왔고요. 그리고서 이제 환자랑 같이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뭐 빡 짜면서 겨우겨우 산소치 유지하면서 출발했고 다행히 거기 가니까 이제 기관삭관 하는 비디오스코프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비디오스코프이 많이 없었을 때거든요. 대학이니까 비디오스코프 있어가지고 다행히 기관삭관 잘 되고 수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고 또 20대
20대 젊은 여성이 예. 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성분들 뭐 생리통 관련돼서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두통이 있는 예.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두통하면 우리나라 사람 통계로 보면 80%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두통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겪는 게 두통인 건데 그런데 젊은 여성에서 두통이 있다고 머리 혈관 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렵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가 조금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진통제 먹었는데도 평소 같지 않게 안 나와가지고 왔어요 하고 응급실로 오셨는데 의식도 멀쩡하게 왔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인데 뭐가 있겠어 그러고 그래도 한번 오셨으니까 CT 찍어봅시다. 얼마나 힘드시면 오셨겠습니까? 그러고서 진통제 드리고 CT 찍었는데 환자분 지금 지주막하 출혈이 지금 급합니다. 빨리 수술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호자분 안 계시니까 보호자분 빨리 불러야 됩니다. 그러고서 보호자분 연락처를 제가 핸드폰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 교수님! 뭐 이러는 거예요. 의식이 일어나 보다. 뭐지? 그러고 딱 뒤에 봤는데 금방 전화번호 주신 이분이 환자분이 거품 물고 이렇게 경련해서 쓰러지고 아이고야. 보호자분 통합 바로 돼가지고 일단 빨리 오시라고 보호자분 환자분 지금 수술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고서 막 준비 막 정신없이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통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뇌졸중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젊은 분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통제에 반응이 없는 두통이 자주 반복되시는 분이라면 머리 혈관 CT, 조영제 CT가 있거든요. 그걸 찍어보든지 MRI, MRA라는 검사를 한번 찍어보든지 혈관에 대해서는 한 번은 확인해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지럼증도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어지럼증도 관련이 근데 있죠. 여성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네. 그냥 내가 저혈압이라 그래요. 밥을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빈혈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뇌질환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빈혈이나 저혈압과 좀 차이 있을 만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어지럼증으로서요? 네, 아무래도 조금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상담차 오셔가지고 예. 대부분은 빈혈 수치를 재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 기립성 저혈압을 빈혈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사실 네 발로 달리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 살기 때문에 머리로 혈액이 잘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거나 한참 누워있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고정이 좀 안 되겠죠. 심장이 갑자기 확 짜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핑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것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서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한 번은 검사를 해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알람 울리자마자 번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조금 꿈틀꿈틀 하고 일어나야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 몸이 깨면서 심장 박동도 올리고 그러면서 머리로 혈액을 보내는 건데 후룩 하고 일어나면서 입을 이렇게 개다가 아이고야. 꽝 하면서 이 유리창에 머리를 꽝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정신 이런 거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 이제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 중에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빈혈. 여성분들은 생리혈이 많아서 생기는 빈혈이 가장 많고 남성분들은 이제 위장관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간 질환 있으신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진짜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랑 증상은 비슷해요.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핑 도는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이럴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결막, 이 눈동자가 너무 하얗진 않은지 혈관이 하나도 안 보인다, 혈색이 하얗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위험하지 않은 이제 어지럼증에서 위장관 출혈이나 이런 실혈에 의한 어지럼증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이랑 제일 많이 혼동돼서 오는 어지럼증이 귀에 의한 어지럼증이에요. 예, 귀에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세방골이관에 염증이 생겼거나 거기에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돌이 이제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잘못 돌아다니게 되면 계속 배를 타서 배멀미하는 것 같은 그런 어지럼증. 울렁울렁 이런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휘잉 이렇게 세상이 도는 것 같은 어지럼이 있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귀에는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지만 손해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을 때도 같은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진찰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머리 CT 외에 MRI까지 찍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그래서 구토하면서 배멀미하듯이 어지러우면서 이제까지 귀에 의한 증상이 없었는데 어지럽다. 그러면 꼭 응급실에 와서 한 번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거든요. 전정신경통에 염증 생겨가지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돌더라고요, 하늘이. 누워있는데 본인이요? 예. 전정신경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무리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늘이 돌더라고요. 겪으셨구나.
보여주시는데 진짜 눈이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픽픽 돌아요. 네. 그러면 이런 증상과 유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맞아요. 그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이비인후과나 이제 신경과에서 진찰할 때 이렇게 이제 안경 특수 예. 안경을 끼고 어느 쪽으로 도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서 귀에 의한 어지럼증은 이렇게 도는 양상이 많고 머리에 의한 어지럼증은 위아래로 튈 수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은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예, 보통은 어지럼증 때문에 왔고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고위험군이 있을 경우에는 머리 MRI까지 찍어서 확인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약들약?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거의 정리하는 의미인데 네. 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왔을 때 이 증상만큼은 꼭 병원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막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보시고 다 인지하고 계셨으면 네. 너무 좋을 텐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참고 버티다가 신부전 다 와가지고 막 숨 차갖고 응급실 오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어도 50, 60대 다 이렇게 건강에 관심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나는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버티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근경색 뇌졸중을 우리가 응급한 3대 중증 질환에 넣는 이유는 분명하게 빠르게 치료를 했을 때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통,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흉통이 제일 먼저 오죠. 그래서 식은땀 흘리는 흉통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1시간 이내로 응급실에 빨리 오셔가지고 심장 혈관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쪽 편마비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얼굴 마비, 한쪽 얼굴 마비, 발음 구음 장애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ST, fast 빨리 움직여라는 뜻으로 F 얼굴, A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다음 S 스피치 말 시켜봐서 이상 있으면 타임 3시간 이내로 적절한 응급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증상, 뇌종울증, 뇌경색, 뇌출혈 중에서는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본인이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내 주뇌,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뇌가 주뇌인데 그렇지 않은 쪽에 이 뇌경색이 오면, 뇌출혈이 오면 내가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봤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데 나 이상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글렉트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빨리 119 신고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흉통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신마비나 이런 뇌졸중 증상인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실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빨리 시술해서 뚫어주고 한쪽 편마비를 완전히 되돌 수 있는 기회는 그 3시간에서 6시간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119 신고해서 적절한 응급실로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1시간과 3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께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교수님이 통해서 네, 네, 나오신 많은 취지가 분들이. 그것이죠. 그렇죠. 네. 응급센터에 오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네. 저희 응급센터 텅텅 비어가지고 환자 아무도 없어도 되니까요. 자신의 건강 자신이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식생활 습관 개선까지는 말씀 못 드렸지만 초가공 식품 같은 거 제외하시고 채식 중심으로 식사하시고 밥은 할 수 있으면 현미밥으로 드시고 과일 드시더라도 주먹만큼 먹되 껍질까지 잘 씻어서 껍질까지 드시고 그다음 운동량 충분히 챙기시고 마음 수련해가지고 마음 관리 항상 스트레스 내려놓고 지내시고 요거 지켜주셔야 심혈관 내혈관 질환에서 멀어지시는 거고요. 응급센터에서 멀어지시는 길입니다. 약들약. 오늘은 최석재 교수님을 모시고 암에 대한 위험 신호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자 정보를 얻고자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들약 시청자 여러분, 응급약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상당수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어떤 것 같습니까,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선진국 중심으로 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암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입니다.
평균 나이가 늘어나면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암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디텍션 검사를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암이 더 많이 발견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망 원인으로서 암이 1위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국 그 NHS에서는 불명열 같이 원인 모를 열이나 많이 피곤하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암의 어떤 신호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암의 좀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암의 신호는 바깥에 있는 장기 같으면 만져지는 종물이 가장 대표적인 신호겠죠. 너무 당연하겠지만 뭐 갑상선에 혹이 만져진다든지 유방에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다든지 육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팔 다리에 뭔가 만져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생기는 거니까 알 수가 있고 또 구강 쪽의 문제라든지 뭐 턱 쪽에 최근에 어떤 한 분은 턱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자라서 숨을 불편한데도 그거를 참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참다가 병원을 처음 오셨다가 이건 단순한 턱의 염증이 아니다 해가지고 암이 의심되니까 대학병원을 가라 해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신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뭔가 경과가 서서히 진행되는데 병원 안 오시고 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운 거는 내부 장기의 문제겠죠. 배 같은 경우는 위에도 우리가 암이 생길 수 있지만 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속이 불편하고 자주 체하고 더부룩하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증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암 때문이라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토혈이나 검은 변 이런 거 보고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시경을 해봤는데 위궤양 출혈이 아니라 위암 출혈인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이런 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해보셔야 되고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대신에 이제 위장 조영술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대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시경 볼 수 있으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장 조영술로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이나 궤양인지 암인지 애매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시경으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장암도 우리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육식 중심의 식생활,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식생활을 하면서 대장암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말 그대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서양식을 해서 생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정도로 역전이 될 정도로 대장암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변을 봐도 불편하고 혈변과 검은 변이 섞여 나온다든지 설사를 했다가 변비가 왔다가 반복된다든지 변이 이렇게 손가락 굵기 이하로 얇아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대장 내시경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은 5년 주기로 잠열 검사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서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그렇게 건강검진은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으면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말씀을 꼭 드리고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간이나 담낭, 췌장 같은 문제들은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간이야말로 정말 조용한 침묵의 장기라고 가장 유명하죠. 간이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 간 수치조차도 잘 올라가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B형 간염, C형 간염 우리나라는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을 앓으셨던 분이나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이라면 간암이나 관련된 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체중이 갑자기 이제 빠진다든지 소화불량이 이제 좀 오래 간다든지 위 내시경을 했는데도 뭐 별거 없는데 뭔가 증상이 계속 오래 간다든지 이러면 한 번은 복부 CT 찍어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간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곤으로 우리가 대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곤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알기 어려운 증상이어가지고 간 같은 경우 이제 황달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변 색깔이 하얗게 변한다든지 회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증상을 알기가 어려운데 췌장은 정말 배 안쪽에 있고 후복막 쪽에 있어가지고 바깥으로는 만져지지도 않고 검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췌장암에서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또 황달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암에서 공통입니다만 체중 감소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감소가 식생활을 바꾸지도 않았는데도 6개월 이내에 우리 체중의 10% 정도, 제가 이제 70kg니까 7kg 정도 갑자기 빠진다. 이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증상이 명확하죠. 기침이 있다든지 아니면 흉부 엑스레이를 우리가 찍을 수 있으니까 흉부 엑스레이에서 뭐가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흉벽에 폐암이 이제 닿는 경우는 흉통, 한쪽으로 바깥쪽에 닿는 흉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암마다 각각의 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체중 감소를 무시하지 마라.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확인하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배 같은 경우는 복부 초음파를 한 번은 확인해 보고 그거 갖고 안 되면 복부 CT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약들약? 교수님 그 책에 네. 그 저술을 한 이유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취지로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 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암을 운이 나빠서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의사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의사들조차도 유전자가 삐끗해가지고 운 나쁘게 걸리는 게 암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16년 전부터인데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가 전 세계 6개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연구가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전부 분석하는 프로젝트고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이 유전자의 92%를 분석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분석이 계속 진행이 돼서 올해에 Y 염색체 유전자까지 다 분석이 끝나가지고 이제 유전자 분석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병원 가가지고 피 한 번 뽑고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내 유전자 싹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싹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암이 정복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암이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년여 전부터 의사들은 이미 알기 시작했고 이제는 10년 전부터는 대중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노출되는 어떤 물질들, 방사선이라든지 뭐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 외에 운동 습관이라든지 잠 습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와 잠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끌탕을 하면서 사는 성격이다 이러면은 그 성격을 어떻게 유화시킬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감신경 과항진되지 않는 부경신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환경으로 내 몸을 만들어야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들이 잘 잡아가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기는 비정상 세포들을 우리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잡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면 그 세포들이 나중에 우리 조직 끝에 가가지고 우리 면역세포들이 잡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라서 5년에서 15년 뒤에 1cm짜리로 커지는 게 이게 암인 거란 말이에요. 네. 운 나쁘게 그냥 1cm짜리 암이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5년에서 15년 동안 잘못 살았던 그 내용들이 우리 몸에 다 기록이 남아서 1cm짜리 암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대사질환으로서의 암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책에 담았어요. 네.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이런 5년에서 15년 동안의 이 잘못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지 그냥 건강검진에서 빨리 발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5년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반성하고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암을 좀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생활 습관,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항상 생기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암 환자인 거예요. 넓게 보면. 암세포들이 항상 생기고 있다. 근데 그 암세포들을 면역세포들이 잘 잡아먹고 살고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NK세포, 내추럴 킬러세포가 제일 중요하고요. 얘네들은 바이러스랑 암만 잡기 위해서 태어난 특수 군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NK세포들이 잘 활동을 하면서 이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는 이상세포들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그 외에 T세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세포들이 적극적으로 내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내 몸이 암세포들이 자라가지고 30번 이상 분열을 하면 이제 1cm가 되는 거거든요. 10억 개의 세포, 1억 개에서 10억 개의 세포가 돼야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1cm, 요 쬐끄만 게.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들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식생활 할 때 얘기를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다이어트를 얘기를 해도 항상 물어보는 게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방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백질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열량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인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의 열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이게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유지를 못하니까 중요한 거지만, 암이나 이런 우리 몸의 대사를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으키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TCA 사이클, 요즘은 사이트릭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사이클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 TCA 사이클과 변이나 이런 물질들이 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 무기질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이나 이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 면 이런 것들을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생명력이 없는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없는 물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열량은 주고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해줄지언정, 에너지는 내줄지언정, 이 암세포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이죠. 현미밥, 초록색 채소. 왜 흰색 채소보다 초록색 채소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무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쓴맛이 나는 초록색 채소에 철분과 아연과 칼슘과 마그네슘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 쓴맛을 싫어하시면 안 되고 쓴맛, 신맛 이런 맛들을 좋아하셔야 암에서 멀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신맛, 쓴맛을 즐기셔야 네. 암에서 멀어지는 이런 무기질과 섬유질, 그리고 과일에 있는 껍질까지 먹는 이런 과일들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열량 많지 않은 항산화 물질 대표적인 과일로 베리류. 네, 예. 그래서 블랙베리, 블루베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빼놓지 말고 잘 드시고, 견과류. 저는 차에서 과자 안 먹습니다. 음료수 안 먹습니다. 항상 캐슈넛과 그다음에 호두, 브라질넛. 브라질넛이 또 셀레늄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하루에 2알 이상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물론 이제 약사님이 이제 약으로서 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겠지만 예. 식생활에서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아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생활이 교수님 근데 방금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네네. 요거 저희가 음료로 네. 이렇게 준비했는데 단맛이 강해서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당을 아예 많이 안 드시나 봐요, 교수님. 차는 먹긴 합니다. 뭐 네. 루이보스 차나 뭐 허브차 같은 거는 음료수로 먹을 때 뭐 커피 아메리카노 정도는 먹고 하는데, 이 당분을 우리가 이제 가공당이죠. 우리 네. 액상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네. 이렇게 쭉쭉 짜서 넣지 않습니까? 커피도 또 달게 마시고 싶으신 맞아요. 분들은 액상과당 쭉쭉 짜서 넣잖아요. 이게 엄청 악영향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맛이 나길래 제가 딱 한 입 먹고 치웠는데요. 이 액상과당은요, 과당이어서 더 문제입니다. 과당 그러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니까 좋은 거 건강한 아니야? 당 같은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 과당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당류거든요. 포도당이랑 이제 설탕 계열이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간에 가가지고 한번 분해가 되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부담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당을 또 올려요. 근데 액상과당이잖아요. 액체라는 거는 소장에서 더 빨리 흡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당 피크를 엄청나게 높게 일으키면서 또 간에까지 부담을 주네. 두 쪽에 다 악영향을 주는 거죠. 과일은 안에 수분이 있긴 하지만 섬유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일로 과당을 먹는 거는 하루에 주먹 한 줌 정도는 괜찮아요. 조금 더 먹어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이길 수 있는데, 액상과당으로 같은 용량의 당을 섭취를 하는 거는 간도 파괴시키고 당뇨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료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음료수.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이지 네. 않습니까? 음료수는 물입니다. 물이 기본이고, 물에다가 보리차라든지 이런 차 종류, 당이 들어가지 않는 거, 거기까지가 물이고요. 조금 더 넓혀달라고 하면 탄산수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물의 범위로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음료수의 범위로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과일 갈아서 만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일이 안 들어가 있는 과일향 첨가 음료라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콜라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음료수가 아닙니다.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몸에 물을 보충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는 당분이 더 많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생기신 분들 히스토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부턴가 콜라가 좋아가지고 물 대신 콜라를 마셨다. 6개월 뒤에 당뇨로 직방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마시는 걸 굉장히 위험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액상과당이 몸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빨리 우리 몸의 세포 대사를 망가뜨리는지를 아시면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최대한 멀리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영양성분표를 보면요, 교수님. 1g, 2g 단위가 아니고 20g, 30g. 맞아요. 제가 오늘 먹었던 그 자몽 주스는 한 병에 40g의 당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이게 안 넘어가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카페에서 판매하는 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겠지만 마트 같은 데서 구매하시는 오렌지 주스나 그런 걸 보시면은 당이 너무 높아서 놀라실 겁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게 물로 들어간 술로 들어가는 당이기 때문에 특히 과당은 더욱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 같고 오늘 먹었는데 좀 마음에 찔리네요. 네, 이제 음료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커피를 드신다고 하면 액상가당 넣지 않고 크림 올리지 않고 순수하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정도까지는 너무 강배전한 커피에서의 발암물질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으로서의 위험성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인정할 만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투샷 안 되고요. 한 잔, 한 샷, 원샷 들어간 한 잔 정도까지는 우리 몸이 이겨낼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음료수를 한 캔 이상 마신다는 거는 내 몸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카페에서 먹는 음료수에서 굉장히 많은 당을 우리가 액상과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음료 선정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또 아셔야 될 게 과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과일 주스가 아닌 거. 과일은 일부만 들어있고 설탕으로 맛을 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액상과당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과일 주스를 내가 직접 갈아 먹을 게 아니면 그 과일 100%인지 뒷면 다 확인하고 그러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아침에 주스 포함해가지고 두세 네.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고를 때 내가 액상과당을 실수로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를 꼭 보셔야 된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오렌지 주스로 포장은 돼 있지만 기타 과당으로 해서 과당을 또 첨부한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일 주스가 아니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약들약?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책에서 강조하셨던 게 마인드셋,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암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잠을 네.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에 6시간 이내로 자는 사람은 암에 이완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연구는 꾸준히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포함해가지고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당뇨도 잠을 덜 잤을 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푹 자고 그 다음에 세사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마음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는요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앞에 눈앞에 맹수가 있는 환경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한 마리의 토끼처럼 막 벌벌 떨면서 이 맹수가 언제 나를 덮치나를 막 보면서 상관이 나를 언제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내 몸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혈관은 다 수축이 되고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면서 다른 소화기계나 생식기계로 혈액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내 몸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면역계도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면역계가 뭘 한다고요, 여러분? 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될 세포들을 잡아먹는다고 했죠. 그 역할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24시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 때조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꾸 핸드폰 보고 이러면서 딴짓하고 잠을 제대로 안 자거나 밤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 암에 이완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같은 3교대 하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특수 목적 검진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잠이 스트레스가 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는 꾸준히 너무 많다. 그래서 똑같이 밤을 새더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근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어둡게 밤처럼 세팅을 한 그런 환경에서 푹
최대한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많겠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관이 뭐라고 하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걔야 지져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쉽지 않겠지만 네. 중요하고요. 또 운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전대만 잡으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 끼어들어라 가봐야 1초지 그런 마음의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이 정말 잠을 컨트롤하는 데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몸에 긴장이 되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내려놓는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요. 명상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호흡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천천히 들이셨다가 멈췄다가 천천히 내셨다가 멈췄다가 요거 이제 박스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4초 들이쉬고 4초 쉬었다가 4초 내쉬고 4초 쉬었다가 요것만 해도 일단 기본적인 명상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코끝에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멈췄구나, 나가는구나, 멈췄구나. 요걸 인지를 하면서 몸에 힘을 쫙 빼고 마지막에 이 인상 쓰인 것까지 내가 힘이 빠졌구나 라고 인지가 되면 명상에 들어간 겁니다. 요거를 앉아서 해도 좋지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하면 명상으로도 잠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게 푹 잘 수 있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요런 거 활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약들약? 가독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심뇌혈관질환과 더불어서 이게 암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꼭 기억하시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다음에 왔을 때는 운동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요? 다음에 한번 그러면 이 예방적인 걸 한번 우리 교수님 그 뇌졸중과 심근경색 말씀하셨잖아요. 암에 대해서도 좀 운동 관련된 거나 좀 예방 관련된 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혹시 저희 가독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약들약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건강 관리의 1%인 거죠. 특히 이렇게 좋은 리더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약사님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셔서 내 몸의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응급실을 안 와도 되게 내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 오늘 고약사님과 함께 많이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 빠이.